믿었던 봉상청도 깨지고 낙양도 깨졌어요. 이제 당나라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딱 한 장, 고선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2편에 이어서 3편에서는 이슬람의 아바스 제국과 당나라의 정면 충돌 이야기예요. 바로 그 유명한 탈라스 전투죠. 이슬람 아바스 제국이 군사를 이끌고 출전했다는 사실을 듣고 고선지 장군도 몸을 움직여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간에서 마주쳐서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751년 7월에 탈라스 회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회전이라는 것은 모일 회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대규모의 정규군이 서로 집결해서 큰 전투를 벌이어서 타격하는 방식이죠. 까지 고선지 장군이 썼던 작전은 정면으로 대규모 회전을 벌이는 것보다는 몰래 적의 뒤를 넘어서 뒤통수를 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점에서 고선지가 선호했던 전장과는 약간 다르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고선지는 일단 한족 군대 1만, 그리고 갈라로 케를록 부족 군대 2만 명, 총 3만 명을 데리고 원정길에 떠납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라서는 더 많이 추산할 수 있는데 최대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반대쪽에서 오는 군대도 그 정도 됐겠죠? 이 이슬람 군대도 사마르칸트를 점령하고 석국을 지나서 이 탈라스로 진격을 해옵니다. 당나라 군대도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슬람과 당나라가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탈라스 전투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근데 뒤에 갈라록 부족이 있었다고 했잖아. 케를록 부족. 이 2만 명의 군대가 난데없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난데없이 반란을 일으키더니 뒤쪽에서 당나라 군대를 압박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나라 군대는 이미 가운데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앞에서는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뒤에서는 케를록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완전 포위된 상황에 빠진 거죠. 사실 케를록 부대가 이미 반란이 계획돼 있다고 보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케를록이 수십 년 동안 당나라에 붙어있는 나라였긴 했는데 석국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아마 많은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슬람에 붙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란을 일으켜서 고선지의 당나라 군대는 중간에서 완전 포위됩니다. 5일 정도는 열심히 그래도 싸워요. 근데 그 이상은 버티기 무리입니다. 고선지는 패배를 직감하고 퇴각을 명령합니다. 말이 좋아서 퇴각이지 고선지는 거의 목숨만 건져서 빠져나가는 정도예요. 군대도 거의 다 잃고 맙니다. 자, 이 탈라스 전투로 인해서 중앙아시아의 패권이 당나라에서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나라 또는 한족은 그 이후로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영향력을 단 한 번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탈라스 전투에서 대패를 당한 고선지 장군은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만의 군대를 잃고 돌아온 패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여라 이런 의견이 있었겠죠. 하지만 당 현종이 보니까 이전까지 고선지가 그래도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죽일 필요 있겠냐. 형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장군, 대부라는 형식적인 칭호도 쓸 수 있도록 허락해줍니다. 장안에 머물면서 일종의 황제 군사고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선지의 후임으로는 바로 봉상청이 임명됩니다. 이 봉상청은 고선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혼의 단짝이에요. 이 봉상청은 정통 한족 출신이거든요. 이 한족 출신이 이민족인 고선지와 어떻게 관련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봉상청은 원래 한족 출신이었는데 자신의 조부 때 죄를 지어서 귀양을 왔어요. 그러니까 맨 끝자락이 난서 도호부로 귀양을 온 거예요. 게다가 봉상청은 다리에 장애가 있어요. 게다가 사시예요. 신체적으로도 놀림감이 되기 쉬웠던 상황이에요. 당시 봉상청도 귀양을 왔다는 신분적인 약점에다가 신체적인 약점까지 더해서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거죠. 고선지도 이민족으로서 차별과 멸시를 많이 겪었을 것이기 때문에 둘이서 굉장히 통하는 면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선지는 자신의 믿을 만한 친구를 안서도호부의 후임 절도사 자리로 물려주고 어느 정도 안심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선지가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대신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죠. 755년에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나라를 뿌리째 흔들어 놓은 대사건이었어요. 알록산은 누구냐면 아버지는 페르시아 계통 소그드인이에요.
어머니는 돌궐. 그러니까 아버지는 소그드인이고 어머니는 돌궐이라는 굉장히 다문화 가정에서 큰 사람이에요. 동양인보다는 약간 서양인의 외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몸무게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200kg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말년에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서 실명이 된 것으로 보이죠. 이 소거드인의 특징은 엄청난 장사꾼이라는 거. 실크로드 전역에 엄청난 마당발처럼 다 휩쓸고 다니던 장사꾼들이 바로 소거드인이에요. 돌궐족은 아주 유명한 북방의 유목민족이죠. 이 유목민족과 실크로드 장사꾼의 결합은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이 두 민족은 아주 연관성을 맺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문화 배경을 타고난 알록산도 역시 이 피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알록산은 6개 국어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사 수완에 뛰어나서 중개무역을 해서 떼돈을 법니다. 떼돈을 벌어서 재벌이 돼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했어요? 정치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당나라 고위 관료들에게 접근해서 뇌물을 엄청나게 뿌려요. 뇌물을 엄청나게 뿌리니까 알록산이 좋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황실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현종과 양귀비가 마침내 알록산을 총애하게 됩니다. 알록산이 또 말빨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현종이 야, 네 뱃살엔 도대체 뭐가 들었냐 했더니 알록산이 대답하기를 오직 폐하에 대한 충성심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비비적 했다는 일화가 유명하죠. 그래서 알록산이 딱히 세운 공이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부 그리고 이 엄청난 말빨로 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록산이 벼슬을 거의 돈으로 사다시피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벼슬을 샀냐? 당시 당나라 수도 장안이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알록산이 돈으로 산 절도사가 여기 평로절도사 그리고 그 밑에 범양절도사 그리고 그 밑에 하동절도사예요. 딱 봐도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완전 지척인 곳에 군사적 요충지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거죠. 당나라 정체 병력의 30%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넓은 지역의 절도사로 떵떵거리면서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툭 치면 장안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반란을 일으키죠. 황제 내가 가까이서 봤는데 야씨 맨날 노름에만 빠져있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나도 할 수 있겠다 그 황제. 야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파죽지세로 쳐 들어갑니다. 당나라 조정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나죠. 멀리서도 아니고 가까운 데서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수도 장안을 노리잖아요. 알록산의 군대는 북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와서 낙양으로 곧장 진군합니다. 당나라에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을 불러요. 누구? 봉상청을 소환합니다. 당시 장안에는 고선지가 있었지만 당나라 조정 입장에서는 이민족인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 근데 이민족인 고선지를 반란군의 진압 대장으로 하기는 조금 못 믿어. 봉상청은 그래도 한족이니까. 봉상청을 긴급히 소환합니다. 봉상청이 부랴부랴 쫓아와요. 그래서 낙양으로 가서 낙양을 수비하기 위해서 옵니다. 알록산의 선발대는 어떻게 막았지만 본대를 맞아서는 완전히 박살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낙양이 떨어져요. 알록산은 낙양을 차지했어요. 중요한 낙양을 차지했으니까 나도 이제 황제 해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대연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황제로 칭하게 됩니다. 믿었던 봉상청도 깨지고 낙양도 깨졌어요. 이제 당나라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딱 한 장. 고선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조정은 어쩔 수 없이 고선지에게 토적부원수라는 직위를 수여하고 알록산을 막을 수 있는 총사령관 직위를 주게 됩니다. 근데 당현종이 고선지에게 막으라고는 했지만 고선지를 끝까지 신뢰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황관 변령성을 고선지에게 다시 감시원으로 딸려보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변령성은 고선지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고 틀어져 있었어요. 왜 그런지는 이어지는 부분에서 설명을 할게요. 당시 고선지의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일단 지도를 보시게 되면 북쪽에서 알록산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낙양을 떨어뜨렸잖아요. 고선지는 장안에서 수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낙양과 장안이 마주치는 핵심 동관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관을 잘 지키면 장안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동관도 역시 만만치 않은 천혜의 요새예요. 옛날에 삼국지 게임 해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동관 뚫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동관을 지키면 적의 기세를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동관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합니다. 일단 장안 북쪽에 있는 태원창이라는 군수창고가 있거든요. 이 태원창이란 군수창고를 싹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물품을 부하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이게 혹시 알록산에게 떨어지면
적에게 보급 물자를 넘기는 꼴이잖아요. 그럴 순 없었으니까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동관을 사수하기로 결정을 하죠. 전략적으로 최상의 선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 황관이었던 변령성이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어이 구장군, 여기서 지키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 나가 싸워서 낙양을 탈환해야지. 지금 동관에서만 지키고 있을 거야? 이대로 있을 거야? 나가서 싸워야지. 여기서 있으면 황제 폐하께서 걱정하시잖아. 얼른 가서 알록산하고 싸워라고 부추기는 거죠. 마치 이순신의 출전을 계속 부추겼던 멋모르는 선조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근데 고선지 장군이 보기에 나가서 싸워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거든요. 지금은 수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 황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찮아요. 다만 듣기도 싫어요. 왜냐면 내가 전쟁을 지휘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황관의 말을 하나하나 주워들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싹 무시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변령성은 마음에 안 들죠. 내가 그래도 황제의 대리인으로 왔는데 날 무시하네? 게다가 고선지가 이전에는 뇌물을 두둑하게 챙겨줬는데 지금은 뇌물도 안 주고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안 되겠다. 얘 손 좀 봐야겠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군무에 더 간섭하게 되고 고선지는 더 변령성을 무시하게 되죠. 변령성이 나름 참다 못해서 조정에 직보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당현종에게 모함을 한 거죠. 이 봉상청이란 자는 낙양도 빼앗기고 굉장히 무능한 자입니다. 이 고선지란 자는 군수 창고인 태원창을 다 불태워버리고 한가하게 지금 물놀이를 가고 없습니다. 라고 당현종에게 직보를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임하는 이 장군에게 아주 악의적인 보고를 남긴 거죠. 당현종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때 고선지와 봉상청으로부터 올라온 상소가 당현종에게 여러 차례 도착해 있었거든요. 근데 당현종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환관인 변령성의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 이 봉상청과 고선지는 역적이다. 얘네를 잡아다가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변령성은 좋다고 칼제비를 데려가서 봉상청을 먼저 죽입니다. 고선지가 나중에 와서 이 봉상청의 시신을 보고 한탄을 하게 되죠. 내가 처음 출사할 때 그대를 등용해서 이끌어왔고 내 후임 절도사까지 물려줬는데 이제 죽음까지 함께하겠구나 라고 장탄식을 합니다. 고선지도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고선지는 자기 부하 장수 군사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알록산에게 붙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서 다른 꿈을 꿔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고선지는 이 혼란한 시기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면서 죽음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변령성이 유능한 장수를 죽이게 되죠. 유능한 장수를 잃은 당나라 군대는 곧 동관도 함락되고 장안성도 함락되고 안록산의 난이 더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봉상청과 고선지를 죽인 변령성은 어이없이 안록산에게 항복해버려요. 나중에 안록산의 난이 진압된 후에 아주 잔혹하게 사형당하게 되죠. 이 고선지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정말 거의 모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민족 출신으로서 무시를 받다가 기회를 잡고 승승장구해서 최고위 관료까지 됐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고선지의 삶을 보면 참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